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의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서 정부 3기 신도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새 신도시 내 교통과 산업단지 계획이 함께 발표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에 대한 국토부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부천과 인천 계양 등 정부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 지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교통 대책입니다. 인천 계양 등과 연결되는 슈퍼간선 급행버스, 즉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일대와 연결되는 교통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 중으로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하게 됩니다. 또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중심광장과 랜드마크 등을 조성하기로 했고 문화와 상업 등의 기능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가 조성되는 것도 핵심입니다. 주요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 제조업과 연구개발 산업을 중심으로 산단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와 법인세 등을 5년 동안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도 추가됩니다.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인천과 부천, 서울 마곡이 이어지는 서부권 최대 산업벨트가 기대되는 가운데 부천 대장신도시는 상반기 안에 도시 기본 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인천시가 정부 그리고 셀트리온 등의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부문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인천시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 비전 선포식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는 바이오 헬스 부문 스타트업 기업의 집중 육성. 박영선 장관은 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바로 혁신 벤처 스타트업의 주력의 시대를 여는 오늘 그 첫날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스타트업 파크 선포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 사업에는 신한금융과 셀트리온도 함께합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49억 원 상당의 현물을 투자해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저도 선배 기업인으로서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송도는 이미 판교를 이기고 실리콘밸리를 따라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서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비싼 땅이지만 기숙사 대폭 지을 겁니다. 그런 노력 틈틈이 해가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인천시. 인천시의 도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밀집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죠. 때문에 정부가 전국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출근길 풍경을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 아저씨 마스크 착용을 해주세요.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 돼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버스에 오르자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마스크 착용하면 못 타요.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버스를 비롯해 택시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중교통기사와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이
좋게 생각하죠. 그렇지, 안 쓰고 탄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근데 그 사람들 안 태운다면 좋지 뭐.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충도 있습니다.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탑승을 제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님들이 좀 잘 안 지키려고 그러고 그걸 몇 마디 하면 시비를 걸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아직은 있어요. 막말로도 탔는데 나이 잡순 할머니가 탔는데 아이고 깜빡 잊어버리고 마스크 안 썼다는데 안 썼으니까 내리라고 돼? 노인네보다 걸어가라고 하면 안 되냐. 특히 노인 등 일부 시민들의 경우 마스크 의무화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아직 학생들 뭐 이런 친구들은 또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지 못하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홍보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5차, 6차 감염 등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N차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꾸준한 확산 방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가격리 중 2번에 걸쳐 무단 이탈한 남성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판결이라 의미가 큽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 관리법을 적용한 첫 번째 판결. 과거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도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에 그쳤지만 지난달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집을 나와 공원과 사우나,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양주의 한 임시보호시설에 격리된 뒤에도 또다시 무단 이탈.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당국은 물론 시민들을 바짝 긴장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됐을 당시 의정부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했음에도 2번에 걸쳐 무단 이탈을 한 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점을 봐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함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이유로 격리 조치를 위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결 이후 김 씨의 어머니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했다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젊은 애를 여기서 이렇게 문 것들은 왜 앞으로 살 능력이 없잖아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26일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3만 3천여 명.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경찰이 이미 한 차례 경고한 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만큼 자가격리자의 경각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인천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즉각 환수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전액 환수까지는 약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차상위 계층 5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인천시. 시는 이 중 5,613가구에 지역화폐인 이음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5,613가구 중 110가구가 이후 신용카드로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중복 지급된 금액은 모두 9,800만 원.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으로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중복 지급 사례는 적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기 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인천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 중복 수령 금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며 중복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이음카드로 중복 지급된 지원금 중 미사용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또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자에게 자발적인 반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는 늦어도 6월 말까지는 환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5번에 걸친 도전 끝에 이룬 성과인데요. 이제는 계양산성을 복원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계양군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복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복원 후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출동 이재필 기자입니다. 계양산 중턱입니다. 돌들이 쌓여 있는데요. 바로 계양산성입니다. 가지런히 쌓여 있는 모습이죠. 네, 바로 복원된 구간인데요. 한편으로 보시면 좀 덜 정돈된 듯한 모습의 돌 무더기들이 보이는데요. 바로 계양산성 원형의 모습입니다. 계양산성 둘레만도 1184m에 달하는데요.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계양산성을 국가사적으로 공식 지정했는데요. 발굴 조사를 시작한 이후 17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계양군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계양산성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초축 시기 특정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발굴 유물과 학술대회 등으로 난관을 극복한 계양구. 결국 2020년 5월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계양산성의 성공적인 복원. 현재 전체 1184m 중 약 100m 정도만 발굴 복원된 상황입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와 협의가 관건입니다. 국가사적이 지정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70%가 저희가 총 사업의 70%가 저희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문화재청과는 저희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게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죠. 계양군은 계양산성을 복원하는 데 최소 300억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원 시기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서 계양산성 박물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계양산을 찾을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이 드디어 시민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난관을 겪으며 개관에 어려움을 겪었던 계양산성 박물관. 하지만 문제를 딛고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에는 계양산성에서 발굴한 유물 등 24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간과 원저단 경호 등 계양산성을 대표하는 삼국시대 유물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계양군은 계양산성 박물관 개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 계양산성이 국가사적으로 공식 지정된 상황. 박물관과 계양산성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계양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양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000년이 넘게 사용해온 산성이기도 합니다. 계양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저희 계양의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계양의 역사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이 계양산성과 함께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작곡자 친일 논란으로 재창을 보류시킨 경기도 노래. 이를 새롭게 쓰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인데요. 최근 노랫말 공모에서 1,500여 점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최종 3개의 작품이 선택됐는데요. 이제 가사를 입힐 작곡 공모가 남았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 경기도를 대표하는 노래로 불려왔던 경기도가 이흥렬이란 작곡가가 만들었는데 친일 논란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 각종 공식 행사에서 이 노래에 대한 재창을 보류했습니다. 1967년대 제정된 경기도의 노래는 그 노래에 참여했던 이흥렬이라고 하는 분이 친일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새로 견인할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획부터 작사와 작곡, 심사까지 모두 경기도민들의 힘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랫말 공모에만 1,529점이 접수됐는데요. 1단계 전문가 심사를 거친 15개의 노랫말을 놓고 다시 2단계로 도민과 시인, 작사가 등 유명 인사평가를 합산해 최종 3개의 작품이 뽑혔습니다. 보통 이
관에서 만든 노래는 군가풍으로 이렇게 딱딱한 노래들이 많은데 또 행사에 쓰이는 행사 목적으로 쓰이는 노래들이 많은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그 새로운 노래를 만들 때는 정말 그 경기도 도민들이 이 콧노래로 콧소리로 흥얼흥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붙이고 사는 도민들이 몸에 붙이고 사는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는 마치 오디션처럼 16일간 도민들이 점수를 매겼는데 1,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의 노랫말을 공개하고 바로 작곡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 역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해 1, 2절 후렴을 포함한 약 3분 분량의 노래를 만들면 되고 접수 마감은 오는 9월 28일까지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금빛수로에 팔당 원수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김포시는 라베니체 금빛수로에 깨끗한 물을 사계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팔당 원수를 끌어오는 관로 매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는 김포 고촌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장기동 수질 정화시설까지 12.6km 구간에서 이루어지며 이르면 내년 11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인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남 부여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협의회는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인천시민사회는 공항 등의 관문으로 통하는 인천시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용범 의장은 국내 입국 검역 대상자 중 90%가 인천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며 인천은 인프라 구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평구 보건소와 인천시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찾아가는 코로나19 검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평구 보건소와 인천시는 26일 부평역 북광장에 검진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노숙인 등 소외 이웃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진 활동을 했습니다. 부평구 보건소와 인천시는 노숙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검진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 급식도 중단됐었죠. 김포시가 쓰지 못한 급식 예산을 활용해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 식재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6월까지 지역의 모든 학생들의 가정에 5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와 모바일 쿠폰 5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식재료 지원을 받는 학생은 유치원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6만 5천 명입니다. 수도권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 기간이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지자체에서도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유흥시설 집합 금지 기간인 6월 7일까지 지역 내 유흥시설 157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김포시는 늘어난 금지 기간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명령을 어기는 업체는 고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 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로 개발 제한구역 내의 공장이나 창고 등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사경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개발 제한구역 면적은 전국 개발 제한구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경기도가 김포, 부천, 하남시와 함께 광역 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GTX-D 최적 노선을 찾고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의 노선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노선의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뜬구름 잡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이도형 홍익정교연구소장 그리고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X-D에 대한 이 지자체들의 관심이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지요. 그만큼 이 교통망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가 김포, 부천 등의 기초지자체와 함께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고요? 네,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급행 열차, 급행철도에 대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에 발표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면서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발빠르게 경기도, 김포 그리고 부천, 하남을 연결하는 그 GTX 노선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네. 그에 따라서 5월 15일 날 구체적인 노선에 대한 것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것 그리고 교통 수요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 용역이 지난 5월 15일 날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아마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이 GTX-D 노선 관련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네, 인천시 역시 지난해 그 GTX 대광위에서 신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본 예산에 4억 원을 반영을 시켜가지고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 3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월경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대광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만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전 단계입니다. 그 12월 달에 거기에 포함돼야만 시행 계획에 들어가야 내년 상반기에 있는 광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금 네.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경기도가 하고 있는 용역 조사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천과 경기, 특히 지금 김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거든요. 금액도 비슷비슷합니다. 인천은 4억, 또 김포 같은 경우 3억 3천을 올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인천과 김포가 지금 경쟁이 불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도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이제 지자체별로 GTX-D 노선을 둘러싸고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각 지자체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최적 노선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GTX-D 노선을 유치할 때 이제 근거, 명분으로 쌓기 위한 그 과정, 그런 자료의 일환을 확보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청라가 기점이 되느냐, 검단이 기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 지역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게 물론 정확한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느 쪽이 좀 더 경제성이 높을 걸로 보십니까? 객관적인 조사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가 경제성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사실 위험하고요. 좀 섣부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의 인구 그리고 계획 인구가 청라국제도시에 비해는 좀 많다는 점. 이거는 팩트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네. 또 청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기점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거에 비춰볼 때 아직은 이른 감은 있지만은 청라보다는 검단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광위에서 수도권 북부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부권이라고 하면은 청라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볼 수가 있겠지만 서북부라는 북부를 강조하면 되면은 청라보다는 검단, 김포 한강 신도시 쪽으로 갈 확률은 높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라와 검단 어느 쪽을 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의 경우가 약 5만 7천 세대 정도 돼요. 이것이 제2기 신도시로 발표가 되었고 2기 신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인구만 하더라도 15만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의 경우에는 17만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할 예정인데 문제는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면서 계양과 연접되어 있는 검단의 분양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원래 수도권의 광역 급행 철도망을 건축할 때 기존의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대광위에서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대광위는 기존에 있던 간선 급행철도망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들을 백본 프레임이라고 해서 간선 중심 축으로 해서 급행철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존의 2기 신도시와 또 기존의 신도시들로 3기 신도시 발표했던 지역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어떤 통행 패턴을 보이고 있는 통행 패턴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래의 수요 예측이 또 필요합니다. 네. 이것은 GTX A, B, C 노선을 설립할 때에도 이 현재의 통행 패턴이라든지 장래의 통행 수요에 대한 것들이 다 조사가 되었었거든요. 그것에 근거해서 ABC 노선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행 패턴 그리고 장래의 통행 수요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김포, 검단을 통과하는 노선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게 보여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박남춘 인천시장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박남춘 시장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금 갈등이 청라와 검단인 간에 첨예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두 군데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Y자 형태로 해가지고 뭐 교대로 뭐 운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는데 또 그 의원은 또 이번에 또 낙선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산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붙기 때문에 어디를 응원하거나 어디를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된다. 즉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 데를 추진하고 딴 데는 이해와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GTX D노선을 어쨌거나 인천, 청라가 됐든 검단이 됐든 유치를 해서 경유하게 해가지고 인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는 기초지자체들 사이에 지금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요. 부천은 물론이고 김포 당선자들도 모두 이 GTX D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경기도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기존의 ABC 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ABC 노선에 걸쳐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걸쳐 있지 않은 지역들, 즉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을 최대한 이번에 노선에 좀 포함을 시켜서 경기도에서 간선 급행망을 통해서 원하는 지역, 주요 거점 지역에 30분 내에 도달하는 경기도 내 30분 거리 단축 내지는 교통의 편의성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각 지역에 이제 역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역세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경기도의 문제가 서울시의 베드타운화라고 하는 것이 오랜 숙제였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도시의 기능이 그 저차적인 기능이었어요. 베드타운이라고 하는 저차적인 기능. 그런데 이번에 급행철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신설되는 역 혹은 시점이 되는 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기능을 좀 더 고차적인 기능, 즉 주거뿐만이 아니라 상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고차적인 도시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도시발전 전략을 경기도는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최희석 씨의 죽음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지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 관리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주민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은 아파트 노동자의 죽음,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지요. 구자호 정의당 부천시 정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정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천에서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이 한 달 전쯤 발생을 했다고요? 네,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29일 오전에 관리소장인 A씨가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입니다. 네. 발생한 날이 지난달 29일이었으니까 이제 곧 한 달이 돼갑니다. 아직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이제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유족들은 이 관리소장이 평소에 주민 갑질에 시달려서 참 고통스러워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취재를 나가서 아파트 일대를 좀 돌아봤는데 주민들은 이 관리소장인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아파트 내부 공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이 주민들 간에 이제 마찰이 있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다양한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밝혀진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 아파트 배관 공사 그리고 그 시기와 방법 등을 이유로 주민들과 이제 갈등과 마찰을 빚어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많은 매체에서 관리소장의 사망 원인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일단 이 사망한 관리소장이 주민들에게 당한 폭언이 사망의 원인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이 관리소장에게 무언가 말 못할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취재하면서 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일정 부분 이제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사실인지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추측만 할 뿐이지 않냐 이런 답변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유족 등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네. 이제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건 이제 주민 갑질 뭐 여부를 밝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신중해요. 아직까지는 지금 경찰이 내사 중인데 담당 경찰서가 부천 원리 경찰서입니다. 이제 유족들은 A씨 거주지에서 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잦은 뭐 비하 발언이라든지 빈정됨 이런 단어들이 좀 적힌 업무 수첩을 발견하고 이 숨진 A씨가 주민 갑질에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갑질을 한 주민이 특정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네. 정확한 원인은 추후 경찰의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죠. 이처럼 연이은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갑질 문제가 지금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왜 이렇게 유독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서 이런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경비 노동자들이 그 고용 형태에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실제로 사용주는 그 입주민 협의회나 이런데 실제 사용주는 그런데 고용계약은 용역업체나 그렇죠. 이렇게 고용계약이 있는 그런 특징 속에서 실제 사용주들은 자신들이 사용주라는 그런 가부 위치에서 네. 권리를 누리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 속에서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비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입니다. 네. 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게 20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계약을 보통 우리가 그 기간제 계약을 하면 1년, 뭐 2년 단위로 하는데 네.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뭐 3개월, 짧게는 1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일을 계속 하려면 경비 업체라던가 입주민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슨 그런 갑질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용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좀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도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법상에서 특히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사용자, 피사용자, 고용인의 관계 속에서 괴롭힘이 있을 때 사용자가 괴롭힘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용 형태가 이번에도 이제 아파트 입주민이 갑질을 한 것인데 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이 사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법 보면 65조에 보면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선언적인 규정만 있고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좀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나 국회에서 움직임은 없습니까? 어떤가요? 네,
뭐 국회는 이제 21대 국회가 바로 시작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특별히 보진 못했고요. 지난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나요? 네, 뭐 함진기 의원이 법안을 냈지만 굉장히 미흡한 상태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봐야 될 게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당사자들이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경비원 당사자의 네, 움직임이요? 제가 이제 자료를 네네. 좀 갖고 왔는데요. 네, 보시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 전국 소식지 3호입니다. 벌써 네. 3호가 발행됐는데 6월 17일 날 전국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 노동자들 대표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부천에서도 수요일, 목요일, 제가 이제 그 회의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경비 노동자 대표자들과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부천 지역에서도 이 경비 노동자들이 노동권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의 모임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모임이 노동자 형태로 가야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조합 형태로 가야. 네, 노동조합 네네.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운동이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에 부응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전국에 여러 개 5곳의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부산 기장군,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전북 전주시 이곳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핵심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단체장은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고령자 경비원 및 고용 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사항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자체의 권한에 맞게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네. 당연히 21대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들이 취해져서 경비 노동자들이 권익이 향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동 영상단지가 6월 임시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당초에 지난 21일 열기로 한 주민 공청회가 미뤄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재 영상단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부천시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며 영상단지 부지 매각 동의안을 6월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부천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상동 영상단지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익 변호사 그리고 이재진 세한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상동 영상단지를 두고 지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청회가 5월에 열리기로 했는데 6월로 미뤄졌잖아요. 네, 6월로 미뤄졌습니다. 원래 이제 부천 상동 영상문화 단지 조성 계획이 과거부터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38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12만 평 정도의 규모의 총 예산 4조 2천억 정도 규모가 투자가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이 지금 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중이죠. 네. 여기에 이제 GS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9년 4월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현재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려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부지는 부천시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 공유 재산을 매각하는 동의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매각 동의안이 2020년 1월에 상정이 됐다가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본회의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수정 동의안이 제출이 됐고 네. 수정 동의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당시에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고 통과된 이유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대상되는 부지의 주거단지가 5,200세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대규모 주거단지의 영향이 중상동에 미칠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려해야 됐는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 교통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시민 설명회가 부족했다. 이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라 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매각에 대한 반대 동의안이 이제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고요. 네. 이에 따라서 부천시가 이제 절차적 행위로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이제 5월 21일 날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전문가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섭외 문제, 일정 조정에 대한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5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던 주민공청회가 6월 10일로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쉬운 것이 부천시 의회가 사실은 지금 6월 1일부터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천시 의회가 열리는 과정 중에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면 만약에 이번 회기 중에 또다시 이 상정안이 올라오게 되었을 때 주민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적절치 못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요, 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매각동의안을 마무리 짓고 가겠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는 6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임시회에 이거를 통과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강한데 원래는 5월에 공청회하고 올해 중으로 공유재산 이 관리 계획 변경안을 의결을 하고 사업 협약까지 체결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공청회가 이래로 끝날 것인지 뭐 더 진행해야 될 것인지 약간 변수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6월 10일 날 예정된 공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또 새로운 또 변수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천시에서는 고향의 K컬처밸리라든지 판교 테크노밸리와 이 비교되는 부천의 글로벌 컨텐츠 허브시티를 만들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걸 만들어서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도시 경쟁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토지를 매각한 돈으로 원도심의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금을 가지고 영상단지의 기반시설 조정하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면 이런 것들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강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과 지금 서로 의견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장덕천 시장이 서두르는데도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다 있어요. 현재 GS건설과 컨소시엄을 맺었고 이걸 더 늦추게 되면 기존에 입주를 하겠다고 한 업체들이 이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더 나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천시가 시장을 포함해서 시간부들이 약 30여 회 이상의 실무 협상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뭐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사업 체결 전의 단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만 선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논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아직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천에서 2001년도에 이 땅을 평당 80만 원 정도 약간 800억 정도에 샀는데 현재는 그 가치가 10배, 20배로 높아진 땅이고 이거는 앞으로 이 수도권의 노른자의 땅으로서 향후에 토지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되거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땅이고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부천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부천시와 부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의 기업들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기업 이탈 여부를 우선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단지 문제는 오랫동안 부천시가 고민해온 문제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그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가 1995년도 제 민선 1기 시장 시절부터 부천시를 영화와 관련된 메카 산업단지로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도에 토지공사, 당시 이제 주택공사로부터 이제 땅을 매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 그래서 이자 200억, 그 다음에 토지 가격 800억, 약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이 땅은 전임 시장들은 모두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땅은 앞으로 미래의 부천시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이 유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하지 말자. 그래서 이 땅의 토지 이용 계획을 유원지 부지, 자연 녹지로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랬던 것이 2014년도에 전임 시장이었던 김만수 시장 시절에 이 땅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자. 그래서 여기에 쇼핑센터, 주거단지 건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죠. 사실은 섣부른 토지에 대한 어떤 그 이용 계획을 바꾼다든지 계획을 성안하는 것이 이것이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6월에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질 텐데 관련된 내용을 또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